여러분, 한국이 그동안 무엇을 숨겨왔는지 아십니까? 세계 최고의 항공우주 공학자가 한국 기술에 대해 폭탄 발언을 던졌습니다. 러시아, 중국, 미국 3대 우주 강국이 나란히 칠판에 적힌 순간 교수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네 번째 나라를 조용히 적었습니다. 10년 뒤 러시아 로켓은 한국이 만들 겁니다. 모스크바 항공연구소 강의실에서 터져나온 이 한마디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날의 강의엔 한국 우주산업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공개된 러시아 교수의 고백, 그리고 북한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 이유, 전 세계를 경악시킨 대반전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 코리아 공감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모스크바 항공연구소 우주항공학부 대강당에서 늘 해오던 익숙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가슴 한편이 묘하게 설레고 있었거든요. 단상에 오르며 교과서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평소라면 바로 엔진 연소 이론부터 시작했을 텐데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어요. 강의실을 한번 둘러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참 오랜만에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최근 몇 년간은 이 강단에 서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미국은 우리 러시아의 우주 산업을 고사시키기 위해 매년 더 지독한 제재를 퍼부어대고 있습니다. 핵심 반도체는 끊겼고 특수 합금 수출길도 막혔죠. 우리의 시계는 멈췄고 자랑스러운 로켓 공장들은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달랐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메일을 하나 받았거든요. 학생들이 의아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1년 내내 웃음기라고는 없던 제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계획을 바꾸려고 합니다. 강의실의 작은 웅성거림이 이렇습니다. 발레리 소콜로프 교수가 계획을 바꾼다고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저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론 수업 대신 제가 직접 현장에서 보고 겪었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교과서에서는 절대 읽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 말이에요. 러시아 항공우주계의 거장이 직접 겪은 현장 이야기라니 학생들의 눈빛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뒤편에 앉은 학생까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강의실 중앙으로 걸어 나와 학생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물었어요. 여러분, 현재 우리 러시아의 우주산업 발전에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다가 곧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이반이 자신있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러시아가 다른 나라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소련방 시절부터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린 나라인데요. 옆에 앉은 미하일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전 세계 위성 발사를 대행해주는 나라예요. 도리어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죠. 가가린도 우리나라 사람이고 국제우주정거장도 우리가 주도하는데 말이에요. 학생들의 자부심 넘치는 목소리가 강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들의 자부심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러시아는 여전히 우주 강국이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강의실 맨 뒤편에서 중국인 유학생 왕민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저 교수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왕민 학생. 왕민이 일어서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중국입니다, 교수님. 현실적으로 보면 중국이 러시아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순간 강의실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왕민은 당황하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반도체 부품, 정밀 센서, 그리고 자금력까지 고려하면 중국은 이제 러시아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핵심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러시아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왕민을 향해 꽂혔어요.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어떤 학생은 팔짱을 끼고 왕민을 째려봤고 어떤 학생은 작게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반응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아주 흥미로운 의견이군요, 왕민 학생. 그리고 강의실 전체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분명 스스로 진짜 답을 찾게 될 겁니다.
긴장과 호기심이 동시에 강의실을 지배했습니다. 저는 왕민의 중국 찬양 발언이 끝난 후 강의실에 흐르는 미묘한 분위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학생들의 표정이 확연히 굳어진 게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런 순간이야말로 진짜 교육의 기회죠. 천천히 프로젝터를 작동시켰어요. 스크린에 흑백 사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십시오. 1950년대 베이징의 한 연구소 장면이었어요. 소련 기술자 서너 명이 중국 연구진 10여 명을 둘러싸고 앉아 로켓 엔진 설계도를 펼쳐놓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연구진들은 마치 초등학생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필기하고 있었죠. 바로 이 순간에서 중국의 우주 산업이 시작됐습니다. 소련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러시아 학생들 사이에서 당연하다는 듯한 웃음소리가 흘렀습니다. 입안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래, 우리가 다 가르쳐 준 거지. 그런데 왕민이 다시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당당한 목소리였어요. 교수님, 죄송하지만 그건 7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중국은 그때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거든요. 중국은 이제 독자적인 우주정거장도 운영하고 있고 화성 탐사도 성공했습니다. 강의실이 다시 술렁였어요. 일부 학생들은 눈을 굴렸고 다른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제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왕민의 말을 차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왕민 학생, 과거 이야기를 꺼낸다고 해서 현재를 무시하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이유에서죠.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두 개의 우주선 설계도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어요. 하나는 러시아의 소유지, 다른 하나는 중국의 선저우 우주선이었습니다. 강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두 우주선의 모양과 구조가 놀랄 만큼 똑같았거든요. 1995년 러시아가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유주 우주선의 핵심 기술 일체를 중국에 판매하기로 한 거죠.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설계도의 세부 부분들을 하나씩 가리켰습니다. 도킹 시스템의 구조, 생명 유지 장치의 배치, 궤도 제어 방식, 심지어 우주인 좌석의 각도까지 모든 것을 넘겨줬어요. 선저우는 소유주의 거의 완벽한 복사본입니다. 두 번째 비교 자료를 띄웠어요. 이번에는 우주복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오를란 우주복과 중국의 페이티안 우주복 사진이 나란히 나타났죠. 색깔만 다를 뿐 형태와 구조는 거의 동일했습니다. 러시아의 가가린 우주인 훈련센터에서 중국 우주인들을 직접 훈련시켰습니다. 선외 활동 기술부터 응급 상황 대처법까지 모든 노하우를 전수했어요. 페이티안 우주복이 오를란과 똑같이 생긴 건 우연이 아닙니다. 왕민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세 번째 자료가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로켓 엔진의 정밀한 단면도였어요. 중국 창정 로켓의 핵심인 YF-100 엔진입니다. 이 엔진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러시아의 RD-120 엔진이 나와요. 연소실 설계부터 노즐 각도까지 기본 구조가 동일합니다. 러시아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팩트가 하나씩 쌓일 때마다 분위기가 확연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끄고 왕민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부드럽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왕민 학생, 중국이 지금까지 이룩한 놀라운 성장과 발전은 정말로 대단한 성취입니다. 그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중국 우주 산업의 뿌리와 기반이 정확히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이 강의실에 있는 누구보다도 당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잠시 무거운 침묵이 강의실을 지배했습니다. 미하일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며 물었어요. 그럼 교수님, 중국이 지금도 우리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저는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했습니다. 왕민을 다시 바라보며 말했어요. 왕민 학생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강의실에서 러시아의 추진기관, 역학과 연소 이론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그 답입니다. 중국이 여전히 러시아라는 원류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습니다. 중국이 오늘날의 강대국이 된 것은 분명 중국인들의 놀라운 노력과 의지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 출발점과 기초는 러시아의 설계도에서 시작되었다는 역사적 사실만큼은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왕민이 완전히 말문이 막힌 것을 확인한 후 갑자기 손을 들어 강의실 조명을 낮췄습니다. 순간 커다란 스크린이 켜지며 영상 한 장면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누리호 4차 발사 장면이었습니다.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하단에서 주황색 불꽃이 터져나오며 서서히 우주를 향해 떠오르는 그 순간 말이죠.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국 로켓이네요. 저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한국의 최신형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 장면입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강의실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질문했어요. 자, 여러분은 이 화면에서 뭐가 가장 먼저 눈에 띕니까? 러시아 학생들은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왕민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데요. 일반적인 중형 로켓의 점화 장면 같은데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하죠. 다시 영상 재생발을 되감아 엔진 점화 직전 장면에서 멈췄어요. 조용한 강의실에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장면을 보자마자 바로 멈췄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됐어요. 바로 이 주황색 불꽃을 보십시오. 저는 로켓 하단의 화염을 확대했습니다. 이 주황빛 화염이 바로 한국의 선택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한국은 러시아와 똑같이 등유를 사용했거든요. 강의실에 작은 탄성이 흘렀어요. 여러분, 미국은 액체 수소와 액체 산소를 씁니다. 중국도 최신 로켓은 그런 방식을 따라가죠. 하지만 한국은 다른 길을 택했어요. 저는 KR-2075 엔진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우리 러시아의 실용주의를 선택한 겁니다. 튼튼한 엔진으로 값싸고 구하기 쉬운 연료를 사용하겠다는 의지죠. 러시아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부심을 드러냈어요. 멀리 가기보다는 빠르게 성공하여 기술을 발전시키겠다는 철학입니다. 이게 바로 러시아식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국이 정말 재밌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스크린에 연료 성분 분석표를 띄웠어요. 누리호는 일반적인 항공기에 쓰이는 평범한 항공유를 사용합니다. 로켓 전용 연료가 아니라 말이에요.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고가의 우주 전용 로켓 연료를 사용할 때 이런 방식을 택한 나라는 오로지 한국뿐입니다. 왕민이 팔짱을 낀 채 말했어요. 그게 이상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수님? 한국은 러시아 도움으로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러시아 방식을 따라가는 거 아닌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왕민 학생, 제가 말한 러시아식 철학은 단순히 기술을 가져다 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그 철학의 핵심은 살아남는 구조를 스스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누리호 1단 하부를 다시 확대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 엔진을 본 적은 있지만 러시아식 엔진을 직접 만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공유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스스로 해냈죠. 학생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이건 단순히 베낀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한국이 러시아식을 택한 건 과거의 영향 때문이 아니라 현재 세계에서 가장 실전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이 러시아식이라는 걸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이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교수님, 한국이 우리보다 더 나은 선택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의 장점은 취하되 우리가 놓친 부분까지 보완한 겁니다. 일반 항공유를 쓴다는 것은 유지보수와 운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뜻이에요.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엔 진짜 의미 있는 정적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한국이 단순히 우리를 따라한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시겠죠? 저는 스크린을 끄고 강의실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조용하지만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이야기가 나왔으니 제가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털어놓겠습니다. 강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저는 한국의 첫 우주 발사체 나로호 프로젝트에 러시아 기술 자문단으로 파견됐었습니다. 학생들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사실을 처음 들었거든요. 저는 장소를 적었습니다. 한국 고흥 나로우주센터. 그곳은 정말 신기한 곳이었습니다. 한국의 끝자락, 바닷바람이 매서운 작은 섬 같은 곳에 최첨단 우주센터가 들어서기 시작했죠. 건물들은 새 냄새가 나는 신축이었지만 연구원들의 표정은 그보다 훨씬 더 새로웠습니다. 강의실에 작은 웃음이 흘렀어요. 정말로 처음 로켓을 만져보는 나라라는 느낌이었거든요. 왕민이 예상했던 대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한국은 그때 우주기술이 전무했죠. 러시아가 모든 걸 도와주지 않았다면 시작조차 불가능했을 텐데요. 저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완전히 백지 상태였죠.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보았던 가장 인상적인 것은 기술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죠. 나로호 1차 발사가 실패했을 때 우리 러시아 팀은 내일 아침에 다시 회의실에서 만나서 원인을 분석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엔지니어들은 회의실이 아니라 조립동 바닥으로 직접 내려갔어요. 저는 손으로 바닥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조립동 바닥에는 빨간 테이프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보안구역 표시였죠. 한국 연구원들은 그 빨간 선을 절대 넘어올 수 없었어요. 러시아 일단 로켓 근처에는 접근도 불가능했습니다. 러시아 학생들이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서너 명이 그 빨간 선 바로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목을 길게 빼고 우리가 작업하는 모습을 몇 시간씩 지켜보는 거예요. 저는 그때의 장면을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한 명은 작은 노트북을 무릎에 올리고 뭔가를 열심히 타이핑했어요. 다른 한 명은 스마트폰으로 계속 사진을 찍으려다가 보안요원에게 제지당했고요. 또 다른 한 명은 망원경까지 가져왔더군요. 강의실에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떤 공구를 사용하는지, 어떤 순서로 작업하는지, 심지어 볼트를 몇 바퀴 돌리는지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입안이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교수님, 그럼 한국 사람들이 우리 기술을 몰래 훔쳐보려고 했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훔쳐본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했던 겁니다. 저는 실제로 있었던 대화를 재현했어요. 이틀째 되던 날이었어요. 우리가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자 한국 연구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어요. 목소리를 바꿔서 그때를 재현했습니다. 교수님, 죄송한데 왜 17번 볼트를 먼저 풀고 23번 볼트를 나중에 푸시는 건가요? 순서를 바꾸면 안 되나요? 학생들이 감탄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보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작업의 논리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줬죠. 17번 볼트가 구조적 하중을 받고 있어서 먼저 해제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한국 연구원이 또 물었어요. 그럼 다른 로켓에서도 같은 순서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로켓마다 다른가요? 저는 잠시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차이점이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의 원리를 이해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본 가장 놀라운 장면은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 기술을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목소리가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그들이 러시아 기술을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왕민이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교수님? 기술도 없으면서 어떻게 러시아 방식을 바꾼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뒤 구체적인 예를 들었어요. 한국은 20년이 넘도록 미국의 기술 제한 조치 아래 있었습니다. 이 연료는 쓰지 마라. 이 궤도 높이는 올리면 안 된다. 이 기술은 배워서는 안 된다. 모두 실제 공식 문서에 명시된 내용들이에요. 학생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듯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처음부터 미국 방식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러시아식 접근법이 유일한 대안이었던 거죠. 흰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그럼 교수님, 한국이 러시아식을 선택한 건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었다는 말씀인가요? 강의실 전체가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어요.
저는 질문에 답하며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시작은 강요된 선택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그 제약을 오히려 무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칠판에 간단한 도식을 그렸어요. 미국식과 러시아식, 그리고 한국식이라고 적힌 3개의 화살표였습니다. 미국은 완벽을 추구합니다. 최고 성능, 최신 기술, 최대 효율. 하지만 그만큼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러시아는 실용성을 추구합니다. 검증된 기술, 안정된 성능, 합리적 비용. 이것이 우리의 철학이에요. 그리고 한국식 화살표를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제한된 조건에서 최대 효과를 내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러시아의 실용주의에 자신들만의 정밀함을 더한 거죠. 물론 아직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한 번의 성공으로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으니까요. 강의실이 다시 안정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다른 겁니다. 과연 우리 러시아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회색빛 모스크바 하늘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자랑스러워해도 되는 위치에 있는지 한번 냉정하게 살펴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강의실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학생들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솔직한 현실을 마주해 볼까요? 러시아 우주산업의 진짜 모습을 말입니다. 러시아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몸체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엔진 출력, 추진제 효율, 구조물 내구성, 이런 것만 놓고 보면 러시아는 아직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아요. 강의실이 조금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띄운 다음 사진이 그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어요. 스크린에 지난달 발사된 소유즈 제어기판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10년 된 중국산 제어칩과 우회 수입한 산업용 칩까지 섞여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회로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바로 로켓의 두뇌입니다. 엔진 기술은 시간과 의지만 있다면 추격이 가능합니다. 연료도 바꿀 수 있고 연소실도 교체할 수 있죠. 그러나 누리호의 비행 제어 시스템 사진을 띄웠습니다. 이 조그마한 칩 하나가 수백 톤짜리 로켓의 방향을 바꾸고 궤도를 잡고 위성 분리를 0.01초 단위로 명령합니다. 강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한국은 그 칩을 사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기 손으로 설계하고 자기 공장에서 찍어내고 자기 기준으로 검증하는 나라예요. 입안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로켓을 쏠 수는 있지만 정밀도 면에서는 뒤처지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강한 몸은 만들 수 있지만 한국은 그 몸을 움직이는 두뇌를 만들 수 있죠. 이 차이는 단순 격차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입니다. 강의실에 다시 정적이 깔렸습니다. 왕민이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교수님, 이젠 칩조차 한국보다 중국이 더 잘 만들지 않나요? 우린 20년도 전부터 로켓 전용의 반도체를 만들어 왔습니다. 한국이 장사를 위해 만드는 칩과는 정체성부터 다르죠. 저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렇죠. 정체성이 완전히 다르죠.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치열하게 싸워 살아남은 그 칩을 로켓 전용으로 개조했습니다. 매일 수백만 개씩 찍어내면서 불량률 0.001%까지 줄인 그 기술력으로 말이에요. 강의실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반면 중국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구소에서 설계하고 만들죠. 실패하면 당의 문책을 받으니까 안전하고 검증된, 그러나 수십 년 된 기술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습니다. 왕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냉정하게 현실을 봅시다. 우리 러시아는 그 중국산 칩조차 겨우 팔아달라고 사정해서 받아쓰고 있는 상황이죠. 입안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우리가 완전히 뒤처진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생생한 비유를 들었어요. 아닙니다. 우리 러시아의 소유즈 로켓은 세계 최고의 F1 레이싱카와 같습니다. 언제든 전 세계 1위의 속도로 질주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최고급 레이싱카의 운전석에 앉아있는 게 유치원생이라는 겁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비유가 너무 적나라 했거든요. 로켓의 두뇌가 로켓의 몸체에 비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죠. 반면 한국의 누리호는 F1 레이싱카급은 아닙니다. 좋은 슈퍼카 정도라고 봐야 해요. 하지만 그 운전석에는 미하엘 슈마허 같은 세계 최정상급 레이서가 앉아 있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숨을 멈춘 듯 집중했어요. 바로 그게 한국산 반도체가 하는 역할입니다. 차체는 조금 부족해도 운전 실력으로 모든 걸 커버하는 거죠. 저는 마지막으로 가슴 뛰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러시아의 강력한 F1 레이싱카 몸체에 한국의 슈마허급 두뇌가 만난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설레지 않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설레어하는 이 기술이 적들에게는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손을 들어 강의실 조명을 다시 낮췄어요. 여러분, 혹시 최근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에 검은 위장막들이 우후죽순으로 설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학생들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우주기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북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말이죠. 왜 갑자기 북한이 그런 짓을 하고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아리랑 7호 위성 재원표였어요. 한국이 최근 아리랑 7호라는 정찰형 위성을 성공적으로 궤도에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위성의 성능이 정말 놀라워요.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해상도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0.3m급 해상도입니다. 미하일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어요. 0.3m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교수님? 저는 비교하기 쉬운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 등받이 정도 크기의 물체를 우주에서 정확히 구별해낸다는 뜻입니다. 강의실에 작은 탄성이 흘렀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성능이라면 북한 김정은이 오늘 아침 무슨 색깔 옷을 입고 나왔는지, 어떤 차량을 타고 어디로 이동하는지까지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반이 놀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다 보인다는 말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급하게 위장막을 설치하고 있는 거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제가 한국의 위성 기술에 대해 좀 더 깊이 조사해보니까 말이에요. 화면에 세트렉아이라는 회사 로고와 함께 위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에는 세트렉아이라는 민간 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미 더욱 고성능의 위성을 궤도에 올려놨더군요. 성능 수치를 확대해서 보여줬어요. 0.25m급 해상도입니다. 전 세계 상용 위성 중에서 최고 수준의 성능이에요. 왕민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끼어들었어요. 교수님, 민간 기업이 그런 고성능 위성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보통 그런 기술은 국가 기밀 아닌가요? 저는 왕민의 질문에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왕민 학생, 그게 바로 한국의 무서운 점입니다. 민간 기업도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으며 더욱 충격적인 추론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사실들을 종합해보니까 한 가지 섬뜩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미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상용 위성의 해상도가 0.25m급입니다. 그렇다면 절대 공개하지 않는 국가기밀인 군사용 정찰 위성에는 대체 어느 정도의 성능이 탑재되어 있을까요?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일반적으로 군사용 기술은 민간용보다 최소 한 세대는 앞서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추정해봐도.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제가 과감하게 추측해보자면 한국의 군사용 정찰 위성은 아마도 0.1m급, 심지어 그보다 더 정밀한 해상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하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0.1m면 그럼 정말 사람 얼굴도 알아볼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정말 마음먹는다면 우리 크렘린궁 안에서 누가 오늘 아침 무엇을 먹었는지, 심지어 식탁 위에 놓인 음식 메뉴까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러시아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비교 자료를 띄웠어요.
우리 러시아의 최신 정찰 위성 해상도가 0.5m입니다. 한국에 공개된 민간용 위성보다도 떨어지는 수준이에요. 이반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보다 뒤처진 건가요? 저는 더욱 구체적인 기술적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정찰 위성은 단순히 좋은 카메라만 달면 되는 게 아닙니다. 광학 센서의 정밀도, 위성 자세를 안정시키는 기술, 정확한 궤도 제어 시스템, 그리고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컴퓨터까지 이 모든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야 해요. 각 기술 분야를 하나씩 분석해서 보여줬습니다. 바로 이 모든 핵심 영역에서 한국이 우리를 완전히 추월해버린 겁니다. 특히 영상 처리 컴퓨터 재원을 확대해서 보여줬어요. 다시 말하지만 한국은 삼성과 SK가 만든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를 우주용으로 특별 제작해서 사용합니다. 극한의 우주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최첨단 칩들이죠. 그리고 러시아 위성의 내부 구조를 비교해서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여러 나라에서 수입한 부품들을 짜맞춰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뼈아픈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우주기술에서 우리 러시아를 우러러보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한 분야에선 정반대가 되어버렸어요. 강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러시아가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며 로켓 발사 기술에만 매달려 있는 사이 한국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위성 기술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해버린 겁니다. 저는 스크린을 끄며 냉혹한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받아들여야 할 현실 말입니다. 저는 강의실의 무거운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큰 그림을 그려줄 때였어요. 칠판을 지우개로 거칠게 닦아낸 후 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강의실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개별 기술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이 지루한 기술 이야기를 철학으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칠판에 세 나라 이름을 크게 적었어요. 러시아, 중국, 한국. 각 나라마다 우주를 대하는 태도, 즉 철학이 완전히 다릅니다. 러시아 밑에 한 단어를 적었습니다. 유산. 먼저 우리 러시아입니다. 저는 잠시 칠판을 바라보다가 학생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우리는 유산으로 버티고 있어요. 소련 시절 할아버지들이 만들어준 거대하고 위대한 유산이죠. 1957년 스푸트니크, 1961년 가가린, 1971년 미르 우주정거장. 이 모든 게 우리의 자랑스러운 과거입니다. 러시아 학생들이 자부심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봅시다. 지난 20년간 우리가 새로 만든 혁신적인 기술이 얼마나 됩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소유주는 여전히 1960년대 설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프로톤 로켓도 1965년 첫 발사 이후 근본적인 변화가 없어요. 튼튼하고 확실하지만 솔직히 말해 더 이상의 혁신은 없습니다. 학생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반박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과거의 영광을 되뇌며 그때가 좋았다고 말하는 노인과 같습니다. 저는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소련 붕괴 이후 30년이 넘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소련 시대의 설계도를 들고 있어요. 새로운 도전은 위험하다며 피하고 검증된 방식만 고집하죠. 심지어 국제우주정거장에서도 우리는 택시 기사 역할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주인을 실어 나르는 일만 하면서 미래의 우주기술은 다른 나라가 개발하도록 방치하고 있어요. 이반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교수님, 하지만 우리 기술이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건 사실 아닙니까?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안전하다는 것과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서서히 늙어가며 과거를 파먹고 사는 거대한 공룡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국 밑에는 다른 단어를 적었습니다. 물량. 다음은 중국입니다. 물량으로 승부하는 나라죠. 제 시선이 왕민에게 향했어요. 중국의 우주 개발 철학은 아주 단순합니다. 많이, 빠르게, 동시에. 왕민이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정 로켓 시리즈만 해도 1호부터 12호까지 수십 가지 버전이 있고 매년 수십 차례 발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해요. 양이 질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왕민이 반박하려 했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100개를 쏴서 10개가 터져도 상관없다는 식입니다. 하늘을 뒤덮을 만큼 많이 쏘면 이긴다고 생각하죠. 중국은 2025년 지금까지 77회의 발사를 실시했어요. 정말 대단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그 77회 중에서 정말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기술을 담은 발사가 몇 개나 될까요? 왕민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은 기존 기술의 반복이고 개량입니다. 양적 팽창에 집중한 나머지 질적 혁신은 뒤처지고 있어요. 저는 더욱 구체적인 비교를 들었어요. 중국의 우주정거장 텐궁도 러시아 미르의 확대 복사판이고 창정 5호도 결국 기존 기술의 조합에 불과합니다. 이는 마치 밭을 덮치는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수적으로는 압도적이지만 개체 하나하나의 능력은 특별하지 않아요. 왕민이 참지 못하고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비유가 지나치십니다. 그럼 러시아의 전통과 중국의 압도적인 규모가 틀렸고 고작 한국 따위가 정답이라는 말씀입니까? 저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틀렸냐고요? 아니요. 다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중국의 물량 전술은 분명 무서운 힘이 있어요. 하지만 21세기 우주 경쟁에서 진짜 필요한 건 양이 아니라 정밀함입니다. 저는 중국 우주 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어요. 중국은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는 시스템이에요. 실패에 대한 관용이 부족하고 안전한 길만 선택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 결과 기술적 돌파보다는 기존 기술의 대량 생산에 특화된 거죠. 10년 후에도 중국은 지금보다 3배, 5배 더 많은 로켓을 쏘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로켓들이 과연 지금보다 근본적으로 다를까요? 무섭긴 하지만 존경스럽진 않아요. 메뚜기 떼가 무서운 이유는 개체의 뛰어남 때문이 아니라 압도적인 숫자 때문이거든요. 왕민이 말문이 막혔어요. 이게 바로 물량 철학의 한계입니다. 양적 성장은 가능하지만 질적 혁신은 어렵죠. 마지막으로 한국 칸의 밑줄을 쫙 그으며 썼습니다. 생존. 한국의 키워드는 생존입니다. 한국 부분에 생존이라는 글자를 두드렸어요. 한국은 가진 게 없어요. 돈도, 땅도, 천연자원도 부족하죠. 그래서 그들은 한 발에 목숨을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미국처럼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반도체, 정밀 제어, 소재, 이 3가지 핵심 기술에만 미친 듯이 집착했습니다.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어요. 러시아 공룡이 덩치를 자랑하고 중국 메뚜기 떼가 시끄럽게 날아다닐 때 한국은 어둠 속에 숨어서 단 한 발로 적의 심장을 뚫는 저격수가 되기를 선택한 겁니다. 강의실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누리호와 아리랑 위성이 바로 그 저격총입니다. 입안이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비유네요. 저는 분필을 내려놓으며 결론을 내렸어요. 작지만 빠르고 조용하지만 치명적입니다. 1톤 트럭 100대보다 정확한 자율주행 전기차 한 대가 더 무서운 법이죠. 왕민이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덩치 큰 놈과 시끄러운 놈은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저격수는 적들이 가장 마지막에 깨닫게 되는 공포가 될 겁니다. 이것이 제가 분석한 21세기 우주 패권의 미래입니다. 저는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카드를 꺼낼 때였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 아주 흥미로운 메일을 받았다고 했었죠? 그 메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띄웠어요. 오늘 아침 도착한 메일이었습니다. 제목이 화면에 크게 나타났습니다. 교수님, 잘 지내시죠? 발송자 이름은 분명히 한국식 이름이었지만 누군지는 전혀 몰랐어요. 제가 아는 한국인이라곤 나로호 개발 당시 함께 지낸 연구원들 뿐인데 사실 그들과도 개인적으로 메일을 주고받은 적은 없었거든요.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메일이 분명 그 연구원들 중 한 명이 보낸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메일을 열어보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메일 본문에는 단 한 글자도 적혀있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의 영상 첨부 파일만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것은 방금 전 여러분에게 보여줬던 바로
그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장면이었습니다. 같은 영상이 다시 재생됐지만 이번에는 의미가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15년 전의 약속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다는 증명서를 받아본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 15년 만에 이런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저는 잠깐 과거를 회상하며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사실 저는 나로호 개발 당시만 해도 농담 삼아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한국에서 제대로 된 건 맥심 커피뿐이라고 말이죠. 강의실에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묘한 감동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로켓이 어떻게 생겼는지,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배워나가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입안이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15년 만에 독자 발사체를 완성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강의 초반을 다시 떠올렸어요. 제가 오늘 강의 시작할 때 물었었죠. 지금 러시아의 우주산업 발전에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가는 어디냐고 말입니다. 학생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답은 한국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이유가 사실은 최첨단 반도체나 정밀 제어 기술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학생들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럼 진짜 이유는 뭔가요, 교수님? 저는 잠시 침묵하며 답을 정리했어요. 과거의 영광에만 집착하고 있는 우리 러시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한국이 15년 만에 기적적인 고속성장을 이끌어낸 그 특별한 열정이기 때문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이 제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유주 로켓의 사진을 다시 띄우며 현실적인 진단을 내렸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지금의 소유주 로켓이 한 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단순히 더 좋은 부품이나 더 많은 예산이 아니에요. 한국이 독자 기술로 75톤급 로켓 엔진을 개발하는데 7년 반밖에 안 걸렸어요. 보통 10년이 평균인데 말이죠. 저는 더욱 구체적인 한국의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개발 과정에서 300여 개 기업과 500여 명의 연구 인력이 참여했다는 사실이에요. 부품 설계부터 제작, 시험까지 완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 겁니다. 누리호 엔진에서 연소 불안정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12번의 설계 변경과 수많은 시험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낸 거죠. 미하일이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대체 뭐가 필요한 건가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바로 나로호 개발 당시 한국 연구원들이 보여줬던 그 치열하고 간절한 열정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정신력 말이에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며 물었어요. 교수님, 그럼 결국 기술보다는 정신력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한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가 아니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집념이었어요. 저는 러시아의 현실과 대비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 러시아는 여전히 소련 시대의 영광에 기대어 살고 있어요. 검증된 기술, 안정된 성능을 자랑하지만 혁신에 대한 의지는 부족합니다. 반면 한국은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오히려 창의적인 해법을 찾아냈어요. 일반 항공유를 로켓 연료로 사용한 것처럼 말이죠. 이러다 10년 뒤쯤 한국이 우리의 로켓을 만들지도 모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국연구원이 오늘 저에게 보낸 건 단순한 성공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시 시작할 때가 됐다는 조용한 격려였던 거죠. 그 무언의 메시지는 이런 뜻이었을 겁니다. 교수님, 15년 전에 저희가 배웠던 건 기술이 아니라 도전하는 정신이었어요. 이제 저희가 그 정신을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강의실에 잠시 깊은 정적이 흘렀다가 갑자기 한 명의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그것이 신호탄이 되어 순식간에 전체가 기립박수로 이어졌습니다. 러시아의 검증된 기술력과 한국의 불굴의 도전 정신이 만난다면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조합이 탄생할 것입니다. 박수가 점점 커져서 마침내 폭발적인 함성으로 바뀌었어요. 10년 전 한국은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혼자 힘으로 우주를 열 수 있을까요? 오늘 그들이 답을 보여줬어요. 저는 감동에 차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아침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선 진짜 이유입니다. 한국이 증명해 보인 것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강의실 전체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단 한 명의 학생을 제외하곤 모두가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이 쥐고 있던 중국산 볼펜을 만지작거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